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환경 좋은 일터 윤기설 연구소장님 그리고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구소 이름만 들어도요,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좋은 일터 연구소. 맞아요. 예. 네. 환경 좋은 일터 연구소는 언제 이제 설립이 됐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경 좋은 일터 연구소는 지난해 11월에 설립됐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사 관계라든가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도 열고 연구 영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더 좋은 일터를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저 과거를 제가 뭐 조사한 건 아니지만요. 전적으로 보니까 노동 네. 분야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박주식 기자님 선배가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은 좀 원래 아는 사이신가요? 예, 취집처에서 뵀었고요. 사실 뭐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 그 환경하고 노동 분야에 사실은 유일하게 남아 계신 한 분 중에 하나인 이 전문 대기자시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아시다시피 뭐 노사정의위에서도 그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진짜 노동 분야에 살아있는 일종 전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처음 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긴장하신 모습을. 네. 예. 이렇게 레전드 같은 분을 저희 모시고 하니까 정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좋은 일터 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그 전에 활동하셨을 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1994년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노조가 61일간 파업을 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정부, 그때 노동부 장관이 남재희 장관님이셨는데, 네. 저를 부르시더니, 현대중공업 파업 사태는 공권력을 투입해야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그러면은 공권력을 투입을 하지 왜 안 하시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남재희 장관께서 청와대 놈돌이라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안 된다. 그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노사 자율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명분을 갖고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한 61일간을 노제 파업을 거의 방치 상태로 내버려 뒀는데 결국은 61일간 파업 후에 노사 자율로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한 다음에 60일간 파업 기간 중에 임금을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네. 철저히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불법 파업을 주동했던 그 간부들은 징계,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제 이 불법 파업이 노조원들한테 이익이 안 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을 하고, 그때부터 이 현대중공업이 파업이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무분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 관계라는 게 결국은 그 법과 원칙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의 한 전기가 돼갖고 노사 안정에 커다란 이 계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그때 개입을 했었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더 안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직접 여쭤보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기자라는 직업을 하다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도 않고, 맞아요. 예, 특히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되게 만만한 자리가 아닌데, 예, 어떻게 가게 됐고 지금 어떻게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전문 기자를 하면서 노동경제 이제 박사과정도 좀 수료를 하고 그러면서 뭐 학자분들하고도 좀 친분도 여러 이렇게 같이 쌓으면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그러면은 연구소를 하나 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하나의 그 고용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네. 연구소를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쓰는 거하고 이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거하고는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예. 왜냐면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은 연구 발표에서는 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좀 객관적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렇습니다. 그 네. 기자는 그 사회를 보는 눈이 그 이렇게 약간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연구자들은 깊이 있고 분석력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 사회를 보는 그런 시각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를 하면서 연구 영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분석력이 뛰어난 이런 학자분들하고 공동으로 하고 저는 이제 방향 제시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연구소 이름 들어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좋죠. 예, 네. 일단 좋은 일터라는 그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호감을 막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일터란 어떤 곳인가요? 네. 뭐 말 그대로 좋은 일터라는 거는 이제 조직원들, 고용주보다는 고용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그 일터가 좋은 일터가 아닌가. 그러려면은 거기 다니는 고용자들이, 근로자들이 임금도 어느 정도 받고 그러려면은 임금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좀 뭔가 좀 활기가 넘치는 직장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 사회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터. 뭐 그런 일터가 좋은 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노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채용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좋은 일터는 뭐냐?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좋은 일터냐? 뭐 복리후생이 좋아야 되느냐? 외국계 기업이냐?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느 정도 주관적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연구소에서는 이거 관련된 지수라든지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나오면 이제 객관적으로 좋은 일터에 뭐 상위 등급, 하위 등급 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지표인지 좀 설명해 그 주시죠. 이제 좋은 일터 저희들이 지수를 만들 때 큰 세 가지 틀을 지금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 그러니까는 기업 좋은 일터가 되려면 아무래도 노사 안정이라든가 작업장 혁신 이러한 그 조직 문화가 일단 달라야지만 좋은 일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창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이 돼야지만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만 조직원들도 계속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지속 성장에 관련된 뭐 교육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합리적 노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점수를 매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공정성. 그러니까 이 차별 부분이라든가 뭐 요즘 한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가 나온 또 임금 격차 이런 부분이 많이 그 협력업체와의 임금 격차 부분이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점수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매겨서 그 상도 주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터로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그 취지에서 그렇게 지수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네. 좋은 일터 지표를 통해서 좀 좋은 일터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좋은 일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일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좋은 일터는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터 이 대선 후보들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을 하고 나오는데 좋은 일터를 만들려면 일단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그러한 그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실업률도 낮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일자리는 상당히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좋은 일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일터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업 간,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이런 계층 간 이 임금 격차를 일단 해소하는 게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장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구직자들의 마인드도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 각층에서 각자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노사정 각자의 이제 역할이 있을 겁니다. 특히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노조가 계속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밑에 임금 수준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상위층의 임금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밑에 저임금의 일자리를 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데 오히려 노조도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책무가 결국은 임금 자제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데 일본 기업 같은데 가보면은 노조가 임금 동결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른 기업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노조 보면은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더 달라고 이런 건 이제 뜯어 고쳐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사용자도 좀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하청단가 부분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네. 정부는 정부 사이드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고용 창출이라는 게 정부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기업이 좀 더 이 기업을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그런 너무 소셜 코리아보다는 이 마켓 코리아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하면서 네. 지금 정치인들의 이 주장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해온 데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해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중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걸 강조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이 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이제 대선이 채 2달이 남지 않으면서 각 후보들마다 정당들마다 이제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이런 정책들을 언젠가부터는 그냥 또 대책이 나왔구나라고 그냥 쉽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후보들 정당들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랄까요? 아니면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IMF 이후에 일자리 관련 기사도 많이 썼고 이제 대선 후보들 공약도 많이 이렇게 봐왔는데 네. 거의 IMF 이후에 이 대선이나 대통령이 돼서 내세우는 거나 공약이나 대책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산업, 신재생 산업, 부품 소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거의 숫자만 약간씩 다를 뿐 거의 공약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참여하는 참모들도 사실 일자리 이 공약 짜내려고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없는 일자리를 어디서 이걸 찾아냅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을 통해서
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통해서 이제 분배를 제대로 해서 거기서 소비를 촉진해서 또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선 이 후보들은 보면은 자꾸 이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오면서 기업 살리기라든 성장 부분은 다 빼고 여나 야나 좌파나 우파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분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공약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고 일자리는 다들 300만 개, 250만 개씩들 만든다 그러는데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고 반도 안 만들어졌고 이번에 공약도 다 이렇게 이제 이 빌공짜 그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헛구에 그칠 가능성은 거의 99% 확실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렇다고 일자리 공약을 안 낼 수는 없고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그런 공약들을 이제 대부분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공약이 항상 공약으로 끝나지 말고 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또 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이런 말도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저는 이 직업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자푸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시원찮은 일자리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금 근로자가 한 1,700만 좀 넘는데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한 570만 정도 됩니다. 한 3%, 4% 이 정도 될 텐데 거기다가 실질적인 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 한 거의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한 800만 명이 좀 넘는데 이러한 그 자푸어들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나은 일자리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서 약간 좀 좋은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키면은 조금이나마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자푸어 시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많이 기울여져야 될 텐데요. 보다 많은 기업 또 정부기관에서 저는 이 연구소를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소장님께 많은 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의견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는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선 고용 창출 후 임금 조정이랄까요? 결국은 그 기업의 성장을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 주고 국민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임금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하청단가 부분이라든가 그 노조의 어떤 그 임금 차제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공동체 정신 이런 선진화된 그 노사관계 노사문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나가면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요즘 이 고용 없는 채용 차별 많이 없으면서 이제 고졸자 채용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정말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대학을 가든지 다른 걸 했었는데 정말 요즘은 고졸 이후에도 바로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 안에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고졸 출신이 최근에 대학생들이 많아졌지 옛날에는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이제 취업 전선에 나왔고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핵심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고졸만 나와도 자기 밥벌이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그 사회적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근데 너무 지금 정부가 갑작스럽게 고졸을 선호를 하고 너무 이쪽에다 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는
중학교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금호공고 갔다 다시 대학 갔듯이 지금도 그러한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뭐든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까 네. 점진적인 좀 변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귀한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윤기설 소장님 그리고 차기 소장님을 꿈꾸는 우리 박준식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